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1경. 막힌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11경입니다. 와. 너무 썰렁했어. 나 항상 이 얘기 하고서 뭔가 이렇게 정적이 잠깐 흐르는 게 항상 썰렁했거든. 마음을 준비 하나 더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야부님께 부탁드릴게요. 뭘요? 뭐지? 아, 저는 이거 오프닝 잘 못해요. 여기 이삼혜님이 한번 합시다. 그럼 이사면지 한번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예전에 여기 물레당에서 너도 고양이로서이다. 네. 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사실 많이 이렇게 말아먹었거든요. 한치 덕분에 겨우 그나마 시작을 겨우 견디고 있는데 다시 제가 그걸 맡아서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편집이 된 걸 들으시니까는 이렇게 뭐 음악도 네. 있고 막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 정적 속에서 이 오프닝 멘트 하는 게 참 솔직히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이삼혜님이 한번 해주시죠. 다음 회에서. 다음 시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 한국무협 특집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청취자 중에 두 분이 저희가 모시고 있죠. 기계나무님과 준대현님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 네네. 다음에 언젠가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꼭 그런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네. 예. 그때 뭐 다시 들어보셨나요? 그 팟캐스트? 아니요. 전 조금 다시 들을 경황이 없어서. 아무튼 그때 저희가 천사지인에 대해서 이사면님 맞아.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제목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천사가 과연 무슨 천사냐? 이게 뭐 엔젤인지 뭐 하늘에서 보낸 신사인지 뭐 저희끼리 얘기가 그러니까 많았는데 저희가 좀 부정확하게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댓글로 또 지적해 주신 분이 로어시커 대현님, 네. 예. 로어시커 대현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두미라는 그 종파가 있습니다, 도교에. 네. 그 오두미도의 그 장교주, 장천사라고 네. 이제 댓글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천사라고 그러면 도교의 교주를 천사라고 한대요. 직책 이름인 거죠? 예, 직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신도들을 천사도, 무리 도자 써서 네네. 천사도라고 하고 그 교주를 천사라고 하는데, 그 도교의 이제 일대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도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도교에 예, 그때 후한 시대에 살았던 네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라는 말이 훌륭한 도사라는 뜻에서 이제 천사라고 붙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도릉이 천사 중에 가장 유명한 그 교단의 지도자여서 장천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네네. 그리고 저희 소설과 관련해서는 천사 지인이라는 소설이었잖아요. 조진행 씨의. 그게 제목이 천사의 도장이라는 뜻일 텐데요. 직역하면. 근데 이 천사의 도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 중국 가정집에는 요즘도 이 소설에 등장하는 부적이 쓰이고 있대요, 널리. 여기서 저도 소설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는데 되게 부적이 중요한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그것까지는 제 기억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종규라는 그 사람이 그린 그 부적이 천사 지인이라는 그 제목이 되는 거고, 정확히는 부적에 찍힌 도장이 천사 지인이죠. 그래서 이 부적이라는 게 이제 천사도, 그 종교를 숭상하는 그 후한 말기에 그 도교에서 만들어 보급한 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왜 천사지인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냐? 보통 그 주인공인 장염이라는 주인공이 장트라볼타. 도가의 무예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가의 무예를 추구하는 장염의 그 일생을 천사지인이라는 이름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천사지인이라는 제목은 아무래도 그 도교의 그 교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천사의 그 부적에 찍힌 도장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도가적인 무예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일생을 그 도교의 한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부적에 찍힌 도장 이라는 의미로 뭐 이렇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 아무튼. 도교의 교주를 가리키는 천사라는 용어를 교주님의 쓴것 그러니까 같아요. 천사지인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교주님의 도장 뭐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교주님의 도장은 이제 부적에 쓰이는 도장이다. 그렇지 부적에 쓰인 도정이죠. 네, 이걸 참 길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저희가 참 대원님들 덕분에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매일. 그러게요. 네. 아, 가르침 주신 로어시커 대원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전에 아버지 네. 나쁜 남자 황약사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좀 자세히 다뤘는데 네. 그 황약사의 바로 그 무공과 그 인문적인 그 박학다식함을 네. 바로 계승한 사람이 황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이상으로 사실 많은 그 김용 소설 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황용. 뭐 김용 소설의 대표적인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옛날 무협 소설이라고 그러면 되게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거라고 이렇게 잘 안 읽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황용 같은 캐릭터를 보면 이게 정말 이거 거의 여성주의적인 이런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강하면서 매력적인 여성상을 잘 보여주거든요. 거의 목의 가부장 같은 느낌. 그치.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또 이렇게 못났으니까 그게 대비돼가지고 황룡의 매력이 더 빛난다. 네. 그러니까 곽정은 너무 멍청하잖아요. 네. 우둔하고. 하지만 그 멍청한 곽정은 그 멍청함 때문에 대인이 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역설이 있죠. 멍청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인의 풍모를, 대업의 풍모를 드러내는 인물이 곽정이라면 황용은 정말 교활하잖아요. 계산밖에 안 하죠. 그치, 계산밖에 안 하지. 그 교활함이 자칫 그 발을 잘못 디디면 사도에 네. 빠지기가 딱 좋은 캐릭터가 또 황용입니다. 그렇죠. 어, 도덕이 별로 없잖아요. 바로 이제 의천도령기의 그 임영영 같은 캐릭터가 네. 바로 이제 황용과 비슷하면서 약간 그 사마외도의 네네. 쪽에 있는 이런 캐릭터라면 황용은 그쪽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곽정의 덕이야. 그렇죠. 곽정이 아니었으면 또 황용이 그러니까 곽정이 그 무슨 뭐 황용에게 덕을 받은 것도 물론 많지만 황용도 곽정에게 받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서로 좀 상호적인 관계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곽정이 약간 우둔하고 계산을 안 하는 것 때문에 황룡에게 사랑받는 게 있죠. 황룡이 너무 자기가 너무 교활하고 똑똑하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막 다 보다가 이제 곽정처럼 순진한 사람 보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 잘 해주신 게 곽정과 황룡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바로 그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보통 황룡은 지금까지 자기가 워낙 사람을 잘 속이니까 곽정도 또한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네. 이 세상에 뭔가 자기 마음과 겉에 있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마를 곽정한테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도 덜컥 주죠. 그냥 한 소린데 사람 좋은 곽정이 어떻게 거절하나 네. 그거를 이렇게 보려고 그런 아주 어려운 부탁을 의도적으로 했던 건데 황룡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황룡은 똑똑하니까 이렇게 거절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곽정은 황룡의 그냥. 예상을 완전 벗어나서 그냥 주겠다고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황룡 계산을 이제 헛똑똑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앞에서 당황한다. 무장해제가 딱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곽정이 너무 시원하게 자기 그 소중한 홍마를 그냥 네. 자기한테 준다 그러니까 황룡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너무 당황한 거야. 네.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 말고도 황용이 좀 더 어린애처럼 구는 부분들이 아까 야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곽정은 그래도 좀 어른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황용은 애기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교활하면서 순수한 면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황룡입니다. 그게 이제 또 황룡의 매력이죠. 교활하기만 하면 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가령 뭐 이막수 같은 캐릭터 생각하시면 교활하고 뭔가 이렇게 계산만 할 줄 아는 네. 그런 캐릭터 보다가
이렇게 소용료를 보면 소용료가 빛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황룡은 소용료 같은 순수함과 그 이막수 같은 교활함, 그 아버지 같은 그 좀殺기가 있는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들을 다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역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황역사도 교활하지만 좀 세속에 흑하지 않은 그런 게 있었던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인물은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좀 두 가지 측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황룡을 알파걸이라고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파걸 황룡. 알파걸이라는 게 이제 모든 분야에서 남자보다 다 우수한 사람을 알파걸이라고 하죠. 진짜 똑똑한 여자애들. 그래서 단순히 미모만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네. 공부에 있어서든 운동에 있어서든 리더십에 있어서든 모든 방면에서 이 같은 학급의 네. 같은 세대의 남자들을 압도하는 대단한 어떤 지성과 이런 능력을 갖춘 여성들을 네. 알파걸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흔하죠. 그래도 그쵸, 옛날보다는 많이 많아졌죠. 아,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진짜 똑똑한 여자애들 많았어요. 오히려 남자애들이 좀 다 이렇게 멍청하고 약간 좀 이렇게 둔하지, 되게 둔감하고 여자애들이 예민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뭔가 명석하고 네. 이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살면서 안 똑똑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우월한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근데 이제 슬픈 거는 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똑똑했던 여자애들이 지금 제 나이까지 이르러서 지금 사회에서 뭔가 그 똑똑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대단한 활약을 벌이고 있냐를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많던 똑똑한 여자 아이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건 이제 한국 사회가 그만큼 여성에게 좀 불리한 사회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무림의 세계는, 강호의 세계는 더 남성 위주의 시공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무력이 넘치는 세계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가부장적이고 더 뭔가 남성 위주의 그쵸. 이런 시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어땠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최소한 김용의 허구적인 이런 무협 세계의 시공간 안에서는 이게 매우 대단히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곳곳에 나오잖아요. 사실 어느 단체에나 3회라 불리는 존재들이 한 명씩 존재하고 최소. 그치. 그래서 저희도 이 3회님을 그렇죠. 그리고 또 김용 소설에서는 다른 그냥 양판 무협처럼 뭐 섹시함을 강조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서 좀 읽기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소설. 사실 뭐 나중에 가면 그 무협 소설 중에서도 김용 소설에 대한 그 팬들이 네. 일종의 뭐라 그러죠? 팬픽이라고 하나? 네. 그런 소설들 보면 진짜 이상한 거 많거든요. 야소설들. 그러니까 아주 야한 무협 소설들이 꽤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신조협력 외전이라는 작품 아세요? 아니요? 김용이 쓴. 팬픽이에요. 예, 거기서는 황룡과 양과가 막 섹스를 하고 박정이 아니라 양과 싫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막 황룡이 그 무씨 형제들한테 당하고 막 무슨 이런 누구야 그 소용료 절정곡의 그 곡주 있잖아요. 네. 그 곡주한테 황룡이 막 당하고 막 이런 내용들로 너무 가득 싫다. 차. 그러니까 황룡에 대한 이런 환상을 약간 그런 야한 세계에서 여러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황룡을 능욕하는 뭐 이런 소설들도 있다 그래요. 저도 읽어보진 않고 듣기만 한 얘기인데. 읽고 싶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황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소용료보다 더 매력적이고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별 그런 소설들도 등장을 했다. 확실히 아까 이사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막 섹슈얼한 코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김용소설에서. 다만 이제 하나같이 예쁘긴 하죠. 안 예쁜 여자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여자들은 대부분 다 이쁘죠.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은 꼭 잘생긴 것이 멋있는 건 아니다. 네. 라는 게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남성 작가가 썼다 보니까 네. 남성에 대해서는 좀 객관 중립적으로 네. 묘사를 해요.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이쁜데 착하거나 이쁜데 악독하거나
그러니까 안 이쁘진 않다. 그러니까 과는 곽부 같은 캐릭터 우리 곽부 특집 한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황룡의 딸. 아, 이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기도 하죠. 곽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거든. 곽부가 전형적인 초절정 미녀예요. 어머니 못지않은. 근데 이제 성격은 진짜 한약 사람 많이 닮았죠. 황약사랑 다르죠. 완전 곽부는 진짜 나쁜 여자거든. 나쁜 의미에서 나쁜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곽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그렇고, 가령 이제 예전에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소설 원작 얼음과 불의 나라, 그 제가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이게 네. 드라마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뭐 주인공 캐릭터들이 다 이쁘고 매력적이잖아요, 외모들이. 근데 실제 소설에서는 주인공 캐릭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작가가 설정을 했냐면, 이쁘면 뭔가 악독하고 못생기면 되게 뭔가 캐릭터로서의 매력을 갖춘 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옹께서 마틴 네. 옹께서 그거를 이렇게 마틴 옹 사진을 보시면 별로 이렇게 외모가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뭔가 반영한 설정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근데 김용 소설에서는 확실히 여자 주인공들은 다 아주 초절정 미녀들이다. 네. 이거는 대부분 일단 전제로 깔아놓고, 이게 근대 소설이 근대의 어떤 순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순문학의 위대한 점은 주인공이 더 이상 꽃미남 꽃미녀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장르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야 되는 감정이입을 게, 해야 될 대상들이 필요하죠. 팔려야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자들이 대부분 또 젊은 여성들이 아니라 남자들이다 보니까 네. 남자 캐릭터는 꼭 잘생길 필요가 없지만 여성 캐릭터는 이뻐야 일단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황룡도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이 신조협녀에 가면 넘사벽인 소용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올킬 네. 모두가. 그렇지만 황영도 이렇게 미모가 꿀리지는 않는다. 황룡은 오히려 미모보다도, 소용녀는 압도적으로 미모에 우리가 뭔가 치우쳐져 있다면 캐릭터가, 네. 그 황룡 같은 경우 미모보다도 오히려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그 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지모, 인문 네. 소양의 그 박학다식한 그 능력들, 그게 사실 최고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무공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황룡은. 그쵸. 황룡은 무공은 뭐 그냥 아는 것만. 그치.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어떤 그 무슨 서예 작품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저번에 했었던 주역, 네. 그리고 여기 사조영전에서 또 등장하는 그 산경이라는 수학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연고와 기억나요. 관련해서 등장하거든요. 그 가령 이제 수학 경전인 그 상경에 있는 그런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천원 사원 지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저번에 우리가 했었던 복희의 8개 지수처럼 그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계산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또 뒤에 등장하는데, 연고가 막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막 풀리지 않던 문제를 황룡이 척척척 풀어내고,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생각해 올 때 저희가 좀 이런 인문 소양적인 능력들을 네. 황룡의 캐릭터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냥 이건 이미지인데, 소영녀는 이렇게 머리가 긴 어떤 초절정 미녀라면 황녀는 좀 머리가 쇼컷일 것 같고 막 그치, 약간 그런 귀여운 느낌이지. 이미지. 항상 예. 보면서 그런 예, 생각을 드라마도 했어요. 그래요. 드라마에서 드라마도 재현된 그래요. 캐릭터도 황룡은 막 이렇게 진짜 똘끼가 있는 진짜 뭔가 이렇게 정말 똘똘해 보이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눈 이렇게 구르는, 네. 눈 굴리는. 그 소용녀는 뭐 워낙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캐릭터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일단 황룡을 저희가 하고 나중에 소용녀 네. 하다 보면 황룡이랑 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앞서서 저희가 멍청한 곽정과 뭐 교활한 황용 이렇게 데뷔를 시켰는데요. 그렇죠. 이게 주인공 황영도 사실상의 사조영전 주인공으로 치면은 그 주인공 둘을 이렇게 데뷔되는 캐릭터를 해놓은 게 또 김용수 선생의 탁월한 또 이렇게 기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재즈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예. 트럼펫 그렇죠.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네. 네. 그 상당히 유명한 그 재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음악가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주된 전략이 마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차가운 트럼펫 톤을 그 녹음을 하고
색소폰 플레이어는 굉장히 뜨거운 톤으로 연주하게 해서 그 데뷔시키는. 그래서 색소폰을 굉장히 뜨겁게 연주한 뒤에 정리를 차갑게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마치 곽정과 황룡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닌가. 그 어떤 이렇게 대비되는 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뒀을 때 그 시너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비되는데 대립되는데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왜 열혈 바보 주인공과 쿨가이는 항상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매우 도식적이지만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확 와닿는 네. 이런 캐릭터 설정입니다. 이건 마치 뭐 이렇게 우리가 세계를 어떤 이런 이원적으로 이렇게 항상 구분해서 사고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빛이 네. 있으면 그늘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서양이 있으니까 동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립되어 보이는 두 개의 축을 이렇게 대립상을 통해서 서로가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보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대대적인 관계라고 하죠. 대립할 대자에 의지할 대자 써서 이런 황룡과 곽정의 관계도 대대적인 네.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는 완전 대립적인데 곽정은 황룡 때문에 곽정다워지고 네. 황룡은 곽정 때문에 황룡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에 의존하는 만큼 뭔가 서로의 고유한 캐릭터는 유지하면서 그 그쵸. 캐릭터를 이제 완전히 극단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되지는 않도록 그게 서로 정말 균형을 대단한- 잡아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곽정이 굉장히 멍청해 보여도 그 대인배스러움이 황룡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고 그렇지. 또 황룡은 굉장히 막 계산도 많이 하지만은 사악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사악하게 빠지지는 않고 그 그렇죠. 균형을 잘 황룡은 잡는 게. 진짜 이게 그냥 악독하기만 하면 저희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 확실히 그 순수한 면이 있어요. 네. 가령 그 사조영전에 그 곽정과 관련해서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곽정이 그 품에서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꺼내서 황룡에게 먹으라고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고생하니라고 과자가 품에 있던 과자들이 다 찌그러지고 부서진 거야. 아이고. 그런 상태에서 곽정이 막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네.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돼 버렸는 걸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적극적 하니까 황룡이 그래서 이제 곽정은 이걸 부서졌으니까 그 이쁜 네. 과자가 그래서 호수에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룡이 그거를 딱 얼른 뺏어서 입에 먹어요. 네. 그냥 먹겠다고. 그러면서 과자를 집어먹던 황룡이 갑자기 눈물을 또 흘립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 황룡이. 그러면서 왜 무슨 얘기를 곽정한테 하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계시지 않아.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대해준 일이 없었어요. 하면서 이게 황룡의 순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이 사실 사람들한테 아버지를 제외하고서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곽정 빼고는 안 보여줬겠네요. 그치. 그치? 왜냐하면 황룡을 막 이렇게 황룡이 이쁘기 때문에 그 황룡을 그 외모만 보고 혹은 황룡의 어떤 배경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네. 가령 구양극처럼 구양봉의 조카인 그 구양극 같은 사람들은 많지만 황룡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네. 아니라 나의 배경이나 나의 외모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한테는 쌩하지. 네. 근데 곽정은 처음에 황룡이 여잔지도 몰랐잖아. 맞아. 군에서. 황룡이 그 소년으로 분장을 하고 처음에 다녔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랬기로써니 못 알아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아무튼 그러니까 황룡이 나중에 그 곽정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잘해준다는 거를 저는 잘 안다고. 네. 무슨 말이냐? 내가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렇게 고운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면 누구든지 나에게 친절하게 굴어주지 않겠느냐. 네. 내가 거지 노릇을 할 때 나에게 잘해준 것이 진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곽정한테 하거든요. 마치 박시전 같은
믿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가 뭐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막 정장 이렇게 슈트 멋있는 거 차려입고 막 외제차 비싼 거 몰고 막 이렇게 돈에 지갑에 카드도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막 집안도 좋고 막 떵떵거리고 우리가 누구 아들이고 누구 자식이고 이런 거 막 티 팍팍 내면서 네.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잘해줄 거거든. 근데 내가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닐 때 내가 아무것도 없거나 내가 진짜 집안이 망했을 때 네. 내가 진짜 가진 게 좆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굴고 누가 나한테 어떤 진심 어린 이런 태도를 취해줬을 때 그 사람이 진짜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황룡의 경우에도 자기가 거지꼴을 한 남자 아이의 모습 외관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친절한 곽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친절한 거다. 저 사람은 진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런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저 가끔 목욕탕 가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마치 진짜 태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는 다 옷을 벗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온전히 그 사람의 그런 것처럼 네. 막 이렇게 문신 새겨진 분들 보면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인지 제외. 그런 사람들은 제외인데. 그럼 황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황룡은 아버지가 워낙 유명인이라서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도 믿기 힘들고. 그리고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래 그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화도에서 섬에서 혼자 외롭게 아버지랑 그 하인들 그리고 아버지의 제자들 하고만 섞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로워요. 네. 이때는 아버지한테 삐져가지고 처음 가출해가지고 네네. 곽정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곽정이 주인공이어서 그렇지 누굴 만났어도 금방 사랑에 빠질 법한 원래 가출 소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배경을 생각해보면 용케도 안 삐뚤어진 거예요. 이 정도도. 그치. 이 정도도 아주 착하게 지금. 주인공이니까 네. 안 삐뚤어지게 조절을 했죠. 어느 정도. 게다가 또 곽정과 황용의 관계가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양가와 소용료의 관계랑 또 이렇게 좋은 짝을 이루는 잘 비교할 만한 이런 관계 그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소용료와 양과는 그 사제 관계잖아요. 그쵸. 그게 당대 금기 네. 시 되었던 그 일종의 그 금기를 벗어나고자 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황룡과 곽정의 관계는 그 사람들도 그 사제 간의 사랑만큼의 대단한 금기는 아니었지만 그거에 거의 준할 만큼의 금기를 넘어서서 사랑을 달성한 캐릭터거든요. 그쵸. 왜냐 아시다시피 약혼한 그게 있었죠. 곽정은 약혼한 여자가 따로 있었고 맞아. 화쟁 공주. 게다가 곽정 그 당시에는 사부가 또 중요하잖아. 네. 그 강남 7개가 황룡을 그 곽정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아. 원수지간이야. 강남 네. 7개 입장에서는 네. 황룡의 아버지나 그 아버지의 제자인 그 흑풍 쌍세. 매초풍과 진영풍.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뭐 그 강남 7개 중에 한 명인 장하생. 죽었죠, 예. 장하생이 죽었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모만이 아니라 사부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곽정과 황영은 그거를 이렇게 이겨내고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이룬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곽정의 사랑은 사부 너머에 서 황룡과 사랑을 이룬 거고 양과 같은 경우는 사부랑. 그 사부와 같은 러브지만 네. 사부를 넘어 사랑을 이루냐 사부와 사랑을 이루냐 네. 되게 좋은 대비가 되는 이런 그렇군요. 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황룡을 곽정이 곽정과 황룡이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곽정의 그 사부들과 만나는 장면이 되게 드라마틱하거든요. 당연히 가진학을 비롯해서 한소영이나 주총 같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보구 같은 네.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치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게 너네 그 사람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 황룡의 아버지가 살인을 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마귀 얘 두목이라는 걸 넌 모르냐 곽정한테 호통치면서 그러니까 도화도주가 황약사가 너를 죽이려 든다면 누가 너를 구해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그 무슨 그 심지어 황룡한테 한보구 같은 이런 그 강남 칠개는 황룡한테 요괴 같은 계집이라고 또 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듣죠, 황영이. 많이 듣지. 요괴지. 뭐. 별로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곽정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사람이 좀 사부나 이런 전통적인 이런 충효예에 되게 많이 네. 강박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황룡이 좋은 거야. 근데 사부들은 계속 나를 호통쳐. 저 요괴랑 무슨 결혼이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곽정은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라 이렇게 제대로 답변도 잘 못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황룡이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그 한보구 자기한테 그 요괴라고 한 한보구한테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사부 아닙니까? 그 네. 사부한테 꼴 같지 않은 땅딸보가 감히 나한테 요괴라고 그러? 그러면서 치면은 아버지급인데. 그치. 그러면서 막 주총은 거짓골 하고 다니는 캐릭터잖아요. 그 주총한테는 더럽게 생겨먹은 작자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욕해? 그러니까 곽정 입장에서는 사실 곽정이 완전히 순둥이고 모범생 캐릭터이기만 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사부들을 네. 땅딸 보니 막 무슨 거지 같대느니 더럽게 생겨 먹었대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보통의 모범생들은 그 여자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사부 편에 들었겠죠. 사후표야 되죠. 근데 곽정은 그 점에서 이게 아주 이렇게 전형적인 모범생 캐릭터도 아니야. 그냥 애가 좀 둔할 뿐이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단호하게 황룡을 막 꾸짖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양과처럼 사부들한테 들이받거나 그런 캐릭터도 아니야. 누구 편도 제대로 못 들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었던 그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황룡은 그 한보구, 자기한테 요괴라고 한 그 땅딸보 한보구한테 호박처럼 생겨 둥글둥글하다라고 막 또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웃긴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나 내 남친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놀린다고 생각해봐. 진짜 진짜 이건 우리 감각으로도 좀 용납하기 어려워.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 그러니까 이 호박처럼 생긴 이 둥글둥글한 이런 땅딸보 새끼가 막 그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죠. 되잖아. 우리 식으로 따져봐도. 그런 점에서 황룡도 무슨 이런 무슨 장유유선이 어떤 예법이니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캐릭터예요. 아버지 영향 때문에. 네. 곽정하고 완전 다르다. 그래서 호박처럼 생겨 둥글둥글하다면서 그 다음 대사도 재밌어요. 발길로 차면 대굴대굴 잘도 굴러가게 생겼네 라면서 자기 곽정의 사부를 이렇게 놀려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곽정이 굉장히 곤란했겠어요. 곤란하지. 곽정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나의 사부님이라고 그래도 황룡이 곽정 말도 안 듣고 호박처럼 대굴대굴 계속 그래요. 놀려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룡 캐릭터가 참 이런 게 이제 황룡의 매력이거든요. 곽정은 사실 너무 이런 점에선 무매력이야. 그렇죠. 되게 우유부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황룡이 곽정을 이제 홍마에 태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곽정은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 곽정 항상 자기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적이 없어요. 대부분 상황에 끌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홍마 타고 멀리 떠나가지고 곽정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런 상태에서 사부님 곁을 이렇게 떠난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그렇죠. 곽정의 생각은 당연히 이렇지.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곽정이 달라지는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황룡을 버리고 일생 동안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사부에 대한 어떤 그 절이만큼이나 그 황룡,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이런 그 마음 또한 가볍지 않은 거죠. 엄청 깊은. 깊지. 그러니까 황룡한테 막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부님께 절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자고 내가 잘 말하겠다고 이 사람이 황룡이라고 이 사람은 요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 설득을 시켜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사부들한테
그러면서 사부님들의 은혜는 태산보다 높아 이 제자가 분골쇄신한다 하더라도 갚을 길이 없음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황룡은 요괴가 아니에요. 아주 착하디 착한 아가씨랍니다. 이게 설득이 되겠냐고 사부들한테. 그냥 자기한테만 착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착하디 착한 아가씨 그 말고는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곽정은. 또 장무기와 곽정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치. 장무기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도망가잖아요. 조민이랑. 그치. 그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이제 그 양과라면 완전 들이박았을 테고 장국이는 막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이대로 도망가고 걱정 그래도 그 회귀하려는 돌아가려는 시도는 한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황룡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우스꽝스럽잖아 말하는 게 이런 걸로 설득도 되지 않을 건데 우스꽝스럽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곽정의 진심이 황룡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기를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진심의 그러니까. 힘이거든요. 진심의 힘. 아무리 언변이 좋고 화려하도 그거는 이제 잠깐이나 통하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어눌하지만, 되게 눌변이지만, 뭔가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사람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룡은 사실 말로 사람을 뭔가 감동시키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황룡은 사람들을 감탄시키지. 야, 쟤 진짜 똑똑하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을 초래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곽정은 저 사람 참 얼핏 보면 저 사람 참 멍청하구나. 하지만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는 아, 저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진심이구나, 저 사람 마음이. 이런 게 황룡과 또 곽정의 차이기도 하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참 재밌네요. 해볼수록.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곽정이 황룡한테, 우린 죽어도 떨어질 수 없어. 갑자기 막 이렇게 세게 또 그래서 황룡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쓸쓸했지만 곽정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최악의 경우라야 죽음밖에 더 있겠냐. 죽음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겠지. 그러면서 곽정 오빠 영원히 오빠의 말을 따를게요. 죽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조협력 그 영문 2부와 이렇게 대비되는 일부의 그 낭만적인 이런 러브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곽정은 이미 약혼녀를 몽고에 두고 온 근데 곽정은 이 상황에서 화쟁은 생각도 안 해. 맞아. 이게 내로남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그러니까 곽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깊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함. 대로 이게 좋게 얘기하면 솔직한 거지만 사실 나쁘게 얘기하자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동물적으로 직물적으로 아니 나중에 그 약혼녀 어떡할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약간 제가 대신 걱정했었어요. 화쟁을 어쩌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화쟁의 화자도 나오잖아. 그때 황룡도 모르지 않았나? 약간. 모르죠. 모르고 나중에 철별이 중원으로 와요. 나중에 철별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화쟁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또 이제 화쟁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 곽정의 그 눌변과 그 진심의 힘이 황룡에게는 통했다라는 거고 황룡은 그렇기 때문에 곽정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황룡이나 곽정이나 연애를 뭐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16살이죠. 황룡이 아마 15, 16. 곽정도 비슷한 또래고.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 중2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좀 이렇게 여러 번 해보고 곽정 같은 사람도 만나보고 구양극하고도 한번 연애해보고 무슨 이런 양과 캐릭터도 만나보고 다양하게 만나보고서 이렇게 결혼까지 언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첫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의 함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환상. 그거를 이제 좀 여기서 조장하고 있죠. 실제 첫사랑의 순수함이라는 게 사실 판타지거든요. 실제로는. 저는 그 나이가
나이가 16, 15살이니까 이런 말까지 한 것 같아요. 젊으니까. 네, 젊으니까 그때 제 중2 때 생각해봐도 왠지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뒤에 가면 황룡이 자기 젊었을 때와 달리 중년의 황룡이 네. 아 이게 젊었을 때는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낭만이 있었던 거야. 근심도 없었고 막 자기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고.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다 고통이야. 그거를 황룡도 나중에 깨닫거든요. 네. 인생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살이라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나중에 황룡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뒤에서 곽정이 화쟁을 선택할 것이냐, 황룡을 선택할 것이냐를 아주 결단의 순간에 황룡 같은 경우 막 되게 이런 근심을 막 마음속으로 토로를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께서 사라는 그 시 장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모두가 다 수시민이 한이니 한스러움이니 근심 걱정이니 이런 얘기들만 가득한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런 거를 들어봤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러나 했는데 이제 와서 오늘에야 비로소 이 자기가 이제 곽정이 화쟁과 혼약한 관계이고 곽정은 화쟁을 선택해야 되거든. 원래라면 그 자기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곽정과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고 아니면 목염자를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네. 황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찰나의 것이오. 수심과 번뇌만이 일평생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곽정한테. 환경이 조금 어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곽정 같은 경우는 원래 감정이 되게 무딘 사람인데 황룡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은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가 또 나는 정말 바보다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나야 뭐 용화랑 황룡이랑 헤어진다도 가끔 그리워는 하겠지만 그럭저럭 견뎌 나갈 거야. 자기를 잘 알고 있어. 곽정은 사실 그러고도 남은 캐릭터거든요. 황룡이랑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잘 살 거야. 잊어버릴 우직하게. 화쟁이랑 또 이렇게 알콩달콩. 하지만 황룡은 어떨까? 혼자 도화도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겠지. 얼마나 외로울까? 화쟁도 외로울 텐데. 그러니까 이게 화쟁이 앞에 있으면 화쟁과 또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곽정은. 그러니까 곽정은 이게 화쟁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황룡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진심, 자기의 직물적인 진심을 드러내는 캐릭터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 대화가 지금 반복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황룡한테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황룡하고만 살겠다. 내 다시는 징기즈칸이니 화쟁공주니 이런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평생 용화 곁에만 있겠다라고 막 선언을 해요. 그 황룡도 감동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이 우직함의 우둔함의 매력이라는 게 있죠, 곽정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황룡이랑 잘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황룡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런 어떤 황룡의 재기발랄한 그리고 어떤 교활함 속에서의 순수함 이런 캐릭터도 사실 매력이 있지만 저는 사실 황룡과 관련해서는 이런 캐릭터의 재미만큼이나 황룡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박학다식함 영웅문 1, 2부에서 특히 영웅문 1부에서 가장 뭔가 이렇게 김용 선생이 공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또 이렇게 개정판 내면서 수정하는 대목들이 다 황룡 관련한 에피소드입니다. 황룡이 뭐 무슨 그 서화에 대해서 품평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번에 주역을 통해서 뭐 어떤 이런 팔괘지술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상경 뭐 무슨 천원사원지술에 대해서 천원사원지술이라는 거는 일종의 고차 연립방 정식 같은 거거든요. 미지수 4개 그거를 사원이라 그래요. 네네. 고차 연립방 정식 중세 동아시아의 고차 연립방 정식을 그 사원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다 공부해가지고 김용 선생이 황룡의 입을 통해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들어낸 건데 작가가 뭘 공부하면 황룡을 통해서 그냥 그렇지. 얘기를 하는 그냥 어떻게든 황룡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그렇지. 뭐 대부분 황룡의 입을 통해서 그
영웅문의 그 인문적인 그 품격이랄까? 그건 대부분 패러하네. 황룡의 입을 통해서 다 묘사되는 것들입니다. 황룡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옆에 항상 곽정이 그걸 이제 그 우리 예전에 일본 무슨 드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무슨 그 이니셜 D든 네. 무슨 무협 그 싸움 관련한 이런 네. 그 만화책이든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막 이렇게 멋있게 차를 몰거나 뭔가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슬램덩크처럼 농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주변 인물들이 그걸 설명해 주잖아. 네. 해설해 해설력. 주잖아. 혹은 스피드웨건이 혹은 아주 감탄하거나 그렇지, 난 혹은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대비시켜 주거나 이런 것들이 김용수서 읽는 재미거든요. 항상 이게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항상 옆에서 설명을 해줘요. 무공에 대해서든 어떤 이런 맞아요. 그 박학다식함에 대해서든 모든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재미난 부분들은 다 해설자가 있습니다. 논평자가 있어요.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 논평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용 선생이 스스로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서술자로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또 네. 평을 내려주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의천도령기고 신조협녀고 드라마를 볼 때 재미가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문적인 것들 다 생략돼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드라마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공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저게 왜 저 무공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원리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제압하고 무슨 생각으로 그 초식 하나하나가 구현되는지가 소설에는 다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는 그런 것들이 또 다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시각적인 것만 번쩍하고 보여주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소설 읽는 재미라는 게 영상이 재현하기 어려운 그런 소설만의 매력은 그 설명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네. 오히려 그 해설에 있다. 그 하나의 장면에. 그 중에서 인문 소양적인 황룡의 능력도 소설을 읽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재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다음 회에서는 네.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황룡의 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경제에서 한번 다뤄보죠. 그렇죠. 네. 네, 황용의 똑똑함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그럽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야부님 감사드리고요. 이사부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